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기자들의 궐기. (1974년 10월 19일) 이원경 문공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와 방송국의 편집 및 보도국장들에게 학원 문제, 연탄 문제, 월남 사태에 대해서는 기사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부도 같은 지시성 부탁을 했다. 학생 시위는 일단 기사로도 실리지 못하게 됐다. 1974년 10월 5일 한국기자협회 운영위원회는 내무부 대변인으로 전직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기자협회장 김인수 씨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 끝에 사과를 받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10월 19일 기자협회는 동아일보 문화부 김병익 기자를 제12대 회장에 선출했다. 기자협회장이 관계로 진출한다는 소문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당시의 기자사회는 반정부적이었다. 이 사건은 기자들의 언론 자유투쟁으로 확대되는 한 계기가 된다. 10월 24일 한국 언론사와 민주투쟁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동아일보에서 일어났다. 동아일보 기자 180여 명은 한국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 주최로 편집국에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 집회를 갖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역사적 문건이므로 전문을 소개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유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기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는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에 역행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 존립의 기본 요건인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 연행을 자행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1동. 그 전날인 10월 23일 동아일보 송건우 편집국장과 방송뉴스부 부장대우 박준길 씨가 정보부에 연행됐다. 이 날짜 동아일보 사회면에 실린 서울 농대생 300명 데모란 제목의 1단짜리 기사 때문이었다. 이 기사는 제2판 신문에서부터는 빠졌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연행됐던 두 사람은 밤늦게 돌아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역사적인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정보부는 학생들 시위 기사를 일절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이 선언 직후 전국적으로 자유언론 수호 선언이 잇따랐다. 일주일 사이에 전국의 27개 언론사 기자들과 4개 기협 지부가 이 선언에 동참했다. 기자협회가 이런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 기자협회는 10월 26일 긴급 분회장 회의를 열고 언론자유 수호특별대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자가 몸담고 있던 부산의 국제신보 기협분회도 10월 25일 오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알릴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을 통감하고 진실한 보도로서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둘, 우리는 언론인이 연행되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중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셋, 우리는 사실을 보도한 이유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한 동료에게 성원을 보내며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편집 간섭도 배격할 것을 결의한다. 기자들은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들어갔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결의문을 신문에 게재해 줄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제작 거부에 들어가 10월 24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다. 회사 측에서 기사 게재를 허용함으로써 25일 오전에 24일자 신문이 배달됐다. 한국일보에서도 기자들이 결의문을 싣기 위해 3일간 윤전기를 점거하고 철야 농성했다. 한국일보 10월 22일자 신문에 실린 월남 사태 관련 기사 때문에 장강재 사장,
김경환 편집국장, 이상우 편집부장이 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정보부 요원 2명이 편집국장실로 찾아와 김 국장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갔다. 국장의 귀사를 기다리던 기자들은 연행 사실과 기자들의 결의문을 기사화해야 한다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돌아온 김 국장이 나는 고생이 없었으나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했으나 기자들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기사화를 요구했다. (10월 24일에는) 기자들이 윤전기 앞에서 농성하면서 기사를 싣지 않으면 신문 인쇄를 못하게 하겠다고 버텼다. 인쇄팀에서 윤전기를 돌리면 지키고 있던 기자들이 인쇄 중지 버튼을 눌렀다. 25일 새벽에 한국일보 경영층이 기사 게재를 결심하여 농성이 풀렸다. 이날 이화여대와 연세대 치과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한국일보는 이 시위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사회부 기자들과 대책위원회가 편집국장에게 항의하여 오판부터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식으로 반정부적 기사를 일단이나마 지면에 확보하려는 언론 내부의 싸움이 전국적으로 번졌다. 이런 줄다리기는 정부의 압력을 직접 받는 편집국장과 경영층을 상대로 기자들이 항의하는 모습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정권과의 투쟁 이전에 사내 갈등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움직임이 신속하게 전국 언론기관으로 확산되는 데는 기자협회와 기자협회보의 역할이 컸다. 1974년 11월 8일자 기자협회보는 우리의 주장이란 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3천 기자들이 공감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가. 일단의 벽을 깨는 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의 이성이 조금씩은 마비돼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 들어가야 할 기사, 큰 단수로 취급되어야 할 기사가 타의에 의해서 우표딱지처럼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 마치 지면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일그러진 얼굴을 펴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일선 기자들이 시작한 언론 자유운동은 반정부적 목표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으므로 이를 막으려는 박 정권의 시도는 논리가 서지 않았다. 당시 정보부가 언론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때도 결국은 부탁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언론 감시가 법적인 뒷받침도 없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논리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정도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 주교회의, 그리고 신부들과 수녀들도 기자들의 언론 자유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영삼 총재가 취임한 이후 투쟁성을 회복한 신민당도 국회에서 박 정권의 언론 규제를 맹공했다. 1974년 후반기의 반정부 투쟁은 언론, 특히 신문 기자들이 앞장서고 야당, 학생, 기독교가 뒤를 따르는 형국으로 넓은 전선을 형성했다. 이 운동은 곧 유신헌법 철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늘의 관점에서 31년 전의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 박 정권이나 기자들이나 한국의 진로를 놓고 진지하고도 근원적인 고민과 대결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불과 수개월 전에 북한 정권이 파견한 암살자가 대통령의 부인을 살해하는 한국에서 또 대남 무력적화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을 지척에 두고 안보를 유지하면서 석유 쇼크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를 발전시켜야 했던 박정희 정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언론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의 국민과 언론 수준에 비추어 이 자유는 충분했던가 부족했던가? 기자들과 야당, 학생, 종교계의 도전은 1972년 10월 17일에 비상계엄에 의한 유신조치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난 전국적 규모의 저항운동이었다. 광복 이후 언론 자유가 가장 크게 억제됐던 시기는 1961년부터 1963년의 군사혁명 정부 시절, 1972년부터 1974년, 그리고 1975년 월남 패망 후 긴급조치 9호가 공포된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피살되기까지다. 여기다가 제5호 공화국 시절을 보탠다면 1980년 5월 신군부 집권 이후 1985년 1.2 총선까지가 된다. 한국 현대사 60년 가운데 15년 정도가 언론 자유에
큰 침해가 있었던 시기인 셈이다. 이 기간 중에도 정권적 차원의 비판을 못했을 뿐이지 정책적, 행정적 비판은 허용됐다. 이 시기조차도 언론 자유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 조선조의 전제정치 전통밖에 없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했고, 그것도 북한 정권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던 시기에 이 정도의 언론 통제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떤 국제적 비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언론은 결코 낮은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로써 경제 발전만 높게 평가한다. 경제 발전은 정치 발전, 언론 발전 없이 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발전도 한강의 기적에 못지않은 발전을 했다고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어 간 이유 몇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조선조의 정치 풍토가 선비 양반층의 활발한 언론을 보장했다. 말과 글로 무장한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았고, 제야 지식인인 사림의 영향력이 강대했던 조선조에서는 활발한 언론 활동이 항상 이어졌다. 조선조의 선비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의 기자들은 아주 높은 영향력과 사회적 평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걸고 국민국가 건설에 나섬으로써 언론 자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의 대명제가 됐다. 민주주의를 하는 한 언론 자유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대한 대의 명분을 그 어떤 권력자도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셋째,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기계적 적용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위해가 된다고 확신했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언론 자유 규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부하들에 의한 언론 탄압에는 한계가 있었다. 넷째, 1980년대 이전에는 기자들도 좌경화되지 않아 반정부 활동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온건하게 했기 때문에 정권 측의 탄압도 상대적으로 덜 무자비했다. 나는 1971년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친박 노선에서 반박 노선으로 전환했다. 부산에서 일선 기자를 하면서 나는 정부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좋은 기사의 제1조건이란 생각을 하게 됐다. 이는 당시 언론의 일반적 분위기이기도 했다. 경찰 출입 기자를 할 때는 매일 아침에 즉결 심판자 대기실로 찾아간다. 밤에 통행금지 위반, 노상방류, 무전 취식, 소란 등의 경범죄 혐의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의 서류를 읽다가 공화당이나 새마을운동단체의 간부 이름이 나오면 꼭 꼬집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특종의 눈이 먼 나에게는 새마을운동이 가진 역사성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1974년에 중금속 오염의 추적이란 기사로 제7회 기자협회 취재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내가 다녔던 부산 수산대학교의 교수가 조사한 어패류의 중금속 함유 상황을 기사화했더니 이 교수는 문교부의 압력으로 징계를 당했고 학장은 물러났다. 이런 일도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정의감을 충족시켜 주었다. 어둡고 썩었으며 협작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던 젊은 기자의 눈에는 박 대통령의 위대한 국가발전 전략이란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교과서적인 민주주의와 서구 수준의 저널리즘 원칙이 세상 만물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이 되어 있었으니 유신 통치기에 박 대통령이 하는 일들 중 곱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1974년 8월 15일에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었을 때도 나의 가슴 속에선 별다른 애통심이 생기지 않았다.